자, 이번 시간은 188페이지입니다. 9장 조건과 기한입니다. 자, 제목은 원래 교과서 제목은 1번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법률행위의 부관. 그래서 법률행위의 부관에서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조건, 기한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법률행위를 하면은 매매 등과 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 했습니다. 그럼 부관이 어떤 거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핸드폰을 사달라 그럽니다. 아버지는 핸드폰을 사줄 법상의 의무가 없죠. 근데 사주겠다 그죠? 정려를 약속을 했습니다. 즉 정려라는 법률행위 자체는 성립을 했어요.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부관도 일단은 법률행위 자체는 성립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곧바로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인데, 여하튼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과 발생을 제한을 할 목적으로, 그래서 법률의 당사자가 자신이 원해서 뭐요? 당의 법률행위에 임의로 부과한 약관, 임의로 부과한 약관을 줄여서 법률행위의 부관이라 합니다. 자, 용어는 어렵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용을 해왔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핸드폰을 사달라 그죠. 근데 이와 같은 성립한 법률의 효력 발생을 제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번에 네가 뭐요? 중간고사 시험에 5등 안에 들면은 사주마. 즉 정려는 성립했지만 자식은 언제 핸드폰을 사달라고 할 수 있죠? 약속대로 5등 안에 들어야죠. 두 번째, 지금은 너무 어리니까 내년 생일에 선물로 사주마. 즉 위와 같은 제한이 붙게 되면 정년이 있었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년 생일 때까지는 기다리죠. 이와 같이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제한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당의 법률에 임의로 부과한 약관을 줘서 부관이라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5등 안에 들면 이게 조건입니다. 이번 시험에 5등 안에 든다. 이거는 장래 사실, 현재 사실 중 어느 겁니까? 장래 사실이죠. 즉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을 장래 사실에 의존케 합니다. 근데 이때 장래 사실이 반드시입니까?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불확실한 장래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조건이라 합니다. 그 다음 내년에 생이 되면 장래 사실이죠. 그죠? 장래 사실에 성립한 법률의 효과 발생을 제한을 한다는 점에서는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반드시 도래하죠. 그죠? 그래서 장래 사실 중 반드시 도래한 객관적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기한이라 합니다. 부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갑이 죽으면은 이거는 조건입니까? 기한이요? 반드시 도래하는 것은 뭐요? 기한이라 했습니다. 갑이 죽으면 이건 뭐요? 예, 기한이죠. 그죠? 반드시 죽으니까. 근데 3년 안에 죽으면은요? 예,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 자, 볼게요. 부관이란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발생되는 소멸을 제한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의 임의로 부관 약관을 부관이라 합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부관이 아닙니다. 자, 부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부담은 가족법에 특유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상으로는 조건과 기한 두 가지만 봅니다. 그래서 3번요. 조건. 조건이란 거린과 같이 갑을간에 핸드폰을 공짜로 사주기로 정려라는 법률행위는 성립했다. 그죠? 근데 그 조건이 5등 안에 들면 이와 같이 조건이란 성립한 법률의 효과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사실 중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조건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뭐요? 어른 아버지로부터 핸드폰을 공짜로 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인 5등 안에 들어있죠. 이와 같은 조건 사실이 성취가 돼야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4번, 5번을 정확하게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조건 파트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이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없으면 조건은 상당히 어려집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에 차를 공짜로 사주기로 정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이 있었느냐?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한 대 공짜로 사주기로. 즉 정려라는 법률에 성립했지만 그 정려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뭐요? 전제 조건으로서 뭐가요? 합격이 돼야 되겠죠. 이와 같은 조건은 뭐요? 정지 조건. 따라서 합격할 때까지는 뭐요? 그 법률의 효력이 멈춰져 있다가 합격하면 그때부터 정리란 법률행위가 효과가 뭐요? 그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이를 정지 조건이라 합니다. 해볼게요. 정지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동그라미 할게요. 그래서 가불간에는 차를 공짜로 사주라는 정려가 있었지만 그 정려는 현실적으로 언제부터 효력이 생깁니까? 합격해야 되겠죠.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 합니다. 자, 해제 조건요. 즉 자식과 아버지 간에 어떤 약속이 있었느냐? 자, 자식이 지금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니까 이제는 나도 공무원 시험은 포기를 하고 능력이 안 되니까 회사에 취업해서 앞가림을 하겠다 내 스스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합격할 때까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학비를 대주겠다 그죠.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아버지가 공짜로 학비를 대어주고 있죠. 정려가 효력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할 때까지죠. 그럼 자동적으로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정려는 그때부터 어떻게 소멸해버립니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 동그라미 할게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은 뭐예요? 해제 조건. 자,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정지 조건은 합격하면 뭐예요? 비로소 그때부터 정려가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해제 조건은 뭐예요? 이미 생활비를 주고 있죠. 근데 합격하면 뭐예요? 자동적으로 정려는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죠. 이를 해제 조건이라 합니다. 자, 6번 가장 조건이요. 그래서 151조에서 규정을 두는데 이 부분이 조건 파트에서는 5개 지문 중 거의 매번 지문화가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복을 해야 돼요. 즉 말 그대로 가장 조건은 조건같이 보이지만 조건이 아닌 것을 통틀어서 가장 조건이라 합니다. 자, 먼저 옆 페이지 쌍글 1번 법정 조건 볼게요. 즉 조건은 당사자가 원해서 임의로 법률행위 부과한 약관을 부과해라 들어오죠. 그래서 법에서 요구하는 법정 조건은 뭐예요? 오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법률에 부과한 것만이 부과이기 때문에. 자, 법정 조건 볼게요. 법률의 효력 발생에 요구되는 법률이 정한 여러 가지 요건을 법정 조건이라 하는데 동그라미 2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부과는 당사자 원해서 임의로 법률에 부과한 약관만이 부과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요구하는 여하튼 법정 조건은 조건이 될 수가 없다. 불법 조건 왼쪽에 151조 1항과 왔다 갔다 하면서 봅니다.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는 밑줄 볼게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법 조건이요. 자, 첫 번째 불법 조건. 갑을 간의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서 을에게 갑이 뭐요? 1억 원을 공짜로 정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돈 1억을 공짜로 정려하는 거 문제 없죠, 그죠? 근데 조건을 답니다. 갑이 뭐요? 을에게 병의 사례를 조건으로.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은 뭐야? 103조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죠. 이와 같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면 법조문이 어떻게 되죠?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뭐요? 조건부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데는 뭐요?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3항요.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으로 갑니다. 기성조건. 즉,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주면 그죠? 근데 이와 같은 합격이라는 사실은 과거 사실입니까? 장래 사실이요? 장래 사실이죠. 따라서 조건이 될 수 있는 사실은 장래 도래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뭐야? 과거 사실은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실을 조건한 조건은 기성조건. 이 같은 조건은 알든 모르든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성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2항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때는 과거 사실이죠. 기성조건.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은 무효로 한다. 여기 기성조건이 붙은 법률 효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즉,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시험에 기출된 질문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형과 동생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느냐? 합격하면 뭐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한 대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 당시에 뭐요? 동생이 이미 합격한 상태입니다. 합격한 상태예요. 과거 사실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 형이 합격하면 차를 사주마. 근데 이미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형의 의사는 차를 안 사주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냥 조건 자체가 이미 합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차를 사주겠다는 그런 의미의 약속이 돼야 돼요. 후자겠죠.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합격이라는 조건이 이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정료는 뭐예요? 이 같은 조건이 없는 정료로서 유효. 차를 사줘야 돼요. 그 다음 계속요. 그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그래서 형이 이미 합격한 동생에게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계속 내가 공짜로 지급하겠다. 이 같은 약속은 달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미 합격이기 때문에 생활비 지급이 될 가능성은 전무죠, 그죠? 그 같은 약속은 의미가 없다, 그죠? 따라서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 조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지급할 리가, 일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불능조건요. 즉 합격하면은 차를 사주겠다, 그죠? 즉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죠. 이와 같은 사실만이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답이 뭐예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차를 하나 사주마. 100% 불가능하죠. 그렇지.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을 조건하면서 불능조건.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능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기성조건과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2항과 3항 중 하나를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나머지는 반대로 가시면 돼요. 자, 3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데, 즉 해가 서쪽에서 뜨면 성취할 수 없죠. 이와 같은 조건을 불능 조건이라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자,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해가 서쪽에서 뜨면 차를 한 대 사주마. 그러면 해가 서쪽에 뜰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차를 사줄 일이 생길 리가 없죠, 그죠? 그럼 그 법률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당의 법률행위는 법적으로 달성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 법률은 무효로 하고, 그 다음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하겠다. 현재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죠. 근데 해가 서쪽에서 뜨는 순간 생활비 지급은 소멸한다, 그죠? 근데 해가 서쪽에 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 이 조건은 의미가 없죠. 어떤 의미가 돼요? 평생을 줘야 되겠죠. 조건 없는 정료로서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쭉 기억을 하시래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게끔. 그러면 전제 조건은 뭐예요? 요 개념이 정확하게 왜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지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자, 기한으로 갑니다. 7번요. 앞에서 기한은 요거였다, 그죠? 내년 생일날에 핸드폰을 공짜로 하나 사주면, 그죠?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의 성보를 장래 사실 중 조건과 달리 뭐야? 반드시 도래하는 객관적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기한이라 합니다. 자, 기한 볼게요.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행을 장래에 반드시 실현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당사 임의로 부과한 약관을 기한이라 합니다. 그래서 조건에도 뭐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듯이 기한에도 그에 대비하는 시기 종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갑을 간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요 날짜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은 언제 성립했어요? 요 날짜에 성립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뭐요? 임대차는 언제부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임대차 계약은 요때 성립했지만 그 효력을 언제부터요? 요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그죠? 이를 시기라 그러고 언제 임대차가 끝납니까? 요때 끝나죠. 이를 종기라 합니다. 그래서 조건에서 정지 조건, 해제 조건에 대비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9번요. 그래서 시기와 종기가 이렇게 확정되어 있죠. 위와 같은 기한은 뭐예요? 확정기한이라 합니다. 근데 갑을 간에 임대차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계약서를 보니까 갑이 사망할 때까지 집을 을에게 임대차로 빌려주겠다. 반드시 사망하죠, 그죠? 근데 언제 사망할지는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도래하는데 그 도래 시기가 불확정한 것은 뭐예요? 불확정 기한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기간이라는 논점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볼 필요 없어요. 기초만 해도 볼 필요 없기 때문에 자, 요거는 본 이론 시간에 바로 할 겁니다. 즉 기간에 관한 문제는 산수 문제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뜨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 소멸시효 11장으로 갑니다. 자, 민법 총칙 마지막 논점이요. 여기에서는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시효라는 제도는 민법뿐만 아니라 뭐요? 다른 법에도 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을 배우기 전에 일반적으로 들어봤던 시효 제도는 요거요. 제일 많이 접해봤던 시효가 요겁니다. 공소시효. 또는 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형해시효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즉 공소시효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언론에서 많이 취급이 됐던 거, 화성연쇄 살인사건, 깨구리 소년 살해사건 등 거죠. 여기 살인범일지라도 예전에 우리가 언론에서 들어봤던 바에 의하면 범인이 몇 년요? 15년 동안 숨어 지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그죠. 그 기간 내 수사기관이 범인을 확보해서 기소 못하면 그 이유는 범인을 잡더라도 더 이상 기소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공소시효 제도로 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죽여놓고 15년만 숨어 지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너무 짧죠, 그죠? 그래서 살인재단 범죄는 공소시효를 25년으로 늘리는 식으로 개정이 있었고, 이것도 뭐예요? 너무 짧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럼 영원히 숨어 다니게 됩니다. 이게 시효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범죄는 시효 제도가 그대로 있어요. 뭐 사기죄를 범하면 몇 년간만 숨어 다니면 처벌을 못해요. 자, 그래서 시효 제도라는 것은 뭐예요? 금방도 설명됐지만 그자가 범죄를 범했음이 맞죠, 그죠? 그렇지만 그자가 일정 기간 동안 평화롭게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진행하는 경우 우리 사회에서는 그 평화로운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해서 각종 법률 관계를 쌓아갑니다. 근데 많은 세월들이 흘러서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진실에 맞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모든 법률관계를 다 싸그리 부정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의 법적 사회생활에 엄청나게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일정한 사실 상태가 법이지 않은 장기간 계속되면 그 사실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에 합치하는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해 주고자 하는 제도를 시효 제도라고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 인정이 됩니다. 민법에는 시효가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취득시효라는 제도하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우고자 하는 소멸시효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취득시효라는 것은 물권법에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서 다루어지고 있고 혹시나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취득시효라는 것은 어떤 제도냐? 그 물건이 뭐요? 물건은 뭐 토지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물건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냐 뭐요? 소유의 의사로 법이지 않은 일정 기간 동안 장기간 평화롭게 공연하게 내 것 같이 점유 사용을 계속하면 법에서 뭐요? 그 물건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를 취득시효 제도라 합니다. 취득시효. 그래서 혹시나 물권법에서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출제된다면 이거는 판례의 지문 형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멸시효는 민법 총칙에서 권리 소멸의 공통적인 원인으로 규정합니다. 반대 현상이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지 않은 장기간 동안 권리를 계속해서 불행사하면 법에서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케 하는 제도를 소멸시효 제도라 하고 민법 총칙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제척 기간과 구별로 갑니다. 그래서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뭐죠? 약속대로 을이 빌린 돈을 갚았다, 그죠?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우리가 보고자 하는 소멸 원인은 뭐예요? 소멸시효에 걸려서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한 경우하고 가장 구별이 힘든 것이 뭐예요? 권리자의 권리가 제척기간에 걸려서 소멸하는 경우.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자의 구별이 가장 구별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고 어떠한 경우면 권리자의 권리가 제척기간에 걸려서 소멸하느냐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는 겁니다. 자, 권리자의 권리가 제척기간에 걸려서 소멸한 대표적인 게 민법상으로는 146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론반에 배울 거예요. 자,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이고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고 언제까지가 아니라 일정 기간까지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지금 취소권 뭐예요? 146조에서 규정한 기간까지만 취소권이 가능합니다.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뭐예요?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법이 예정하고 있는 그 해당 권리의 존속기간을 제척기간. 그 취소권은 뭐예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에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뭐예요? 이제는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소멸을 해버립니다. 이와 같은 권리의 존속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할 거예요. 이번 회차에서는 개념만 봅니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해당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권리는 뭐예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존속기간까지만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해당 권리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럼 3번. 양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자, 이와 같은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이번에 차는 이론적인 시간이 아니고 개념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안 돼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구별의 실익이 있다. 그 제척기간하고 물으면 뭐요? 이 도표를 가지고 묻습니다. 도표를 가지고. 일단 우리가 이론 시간에 자세한 것을 배우고 일단 개념까지만 볼게요. 자, 넘길게요. 자,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는 권리라야 되고, 두 번째,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불행사가 법이정 일정 기간 동안 계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만 비로소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상 권리요. 자, 우리 주에는 무수한 권리가 있죠. 근데 그 권리를 크게 두 가지, 재산권과 나머지 뭐요? 비재산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내용한 권리를 재산권, 나머지 뭐요? 비재산권, 가족권, 사원권, 이런 것들을 비재산권이라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시골에 홀로 계신 부모님을 장기간 한 번도 찾아뵙지를 못했다. 불효막심하지만 그로 인한 이유만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이 끊어질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상 시효제도는 어디에만요? 여기에만 인정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효제도는. 취득시효가 됐든 소멸시효가 됐든 시효제도는 재산권에만 인정되는 제도. 처음부터 뭐요? 재산권이 아닌 가족권, 사원권, 인격권도 뭐요? 소멸시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시효와는. 자,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재산권은 크게 채권과 나머지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우리 상식적으로 들어보신 바 있을 거예요. 내가 을에게 1,0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더라도 이 채권은 몇 년간 불행사하면 소멸한다? 10년입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은 10년간 불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채권은 뭐예요?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 아닌 3년, 1년으로 더 단계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외울게요. 하여튼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불행사하면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요. 쌍거리 2번 채권적 청구권. 대상권에서 여기서 답을 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청구권은 채권으로부터 생긴 청구를 채권적 청구권, 물건으로부터 생긴 청구를 뭐예요? 물건적 청구권, 가족권으로부터 생긴 청구를 가족법상의 청구권 합니다.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왜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느냐? 권리자가 뭐예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사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립니다. 따라서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개만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볼게요. 채권적 청구권. 가별간의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상식상 매수인은 언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자신 앞으로 등기를 넘겨봐야 되겠죠. 따라서 대금을 완납했더라도 아직까지 뭐요?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다면 이자는 소유권을 취득 못했죠. 그죠? 따라서 요 당시에는 이자는 단순한 매매 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약속,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매도인에게 뭐요? 등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죠. 따라서 이건 채권이요. 따라서 몇 년 동안 불행사하면 10년 동안 불행사하면 소멸합니다. 반대로 뭐요? 이자가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를 하고 있으면 이와 같은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자, 권리 행사인지 불행사인지 느껴볼게요.
아직까지 등기는 넘겨받지 못했지만 매도인으로부터 뭐요? 토지를 인도받아서 자신이 그 토지를 점유해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이자는 권리 행사자입니까? 권리 불행사자요? 행사자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요? 등기는 안 했지만 인도를 받아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소멸시효 걸려요? 권리자가 권리를 불행사를 해야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볼게요. 2번 동그라미 2번요. 부동산 매수인이 가지는 등기 청구는 채권이 되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근데 반대로 뭐요? 이 같은 채권이라도 권리자가 성실히 권리를 행사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안 걸립니다. 따라서 다만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때는 권리 행사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옆에지요. 그래서 재산권만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 재산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채권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요?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용익, 물건입니다. 물건 중 어떤 것을 용익 물건이라 했느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 물건이라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용익 물건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전세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익 물건은 기타 재산권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권리를 불행사를 해야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때 보겠지만 전세권은 뭐예요? 존속기간이 10년이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20년 동안 권리를 불행사한다는 것은 이론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상사채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법상의 채권은 기간만이 민법보다 짧아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공법상의 권리는 이게 조세채권 등입니다. 당연히 소멸시효 걸려요. 자, 그럼 5번으로 갑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첫 번째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는 재산권이라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느냐?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은 내가 권리가 있더라도 뭐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논점 볼게요. 자, 앞에서 상식적으로 내가 일정한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몇 년 동안 불행사하면요? 10년 동안 불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했습니다. 자, 소멸시효의 중단이요. 자, 단어만 보더라도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받으신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00년 1월 1일부터 채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근데 그때부터 불행사입니다. 원칙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불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10년이죠. 그래서 0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불행사하면 갑의 을에 채권은 시효소멸로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갑의 을에 채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돼요? 이때부터 시작되죠. 언제 끝나요? 이때 완성이 되죠. 그죠? 그럼 중단이라 하면은 그림상 요겁니다. 소멸시효가 쭉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완성되기 전에 권리 불행사가 일정 기간 계속 이래야 됩니다. 근데 그에 반대되는 예를 들면 뭐요? 권리자의 권리 행사 등이 있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09년 3월 20일경에 갑이 어디서 권리를 행사를 해버려. 권리 불행사가 10년을 채웠다 못 채웠다? 못 채웠죠. 그러면 지금까지 뭐요?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은 없던 게 돼버립니다. 없어지고 중단해가 있는 때로부터 뭐요? 다시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이를 중단이라 합니다. 중단. 즉 중단은 뭐요? 한계가 언제부터요? 진행 이후 완성 전에만 중단이 가능하다 그죠? 자, 볼게요.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권리 불행사가 일정 기간 계속돼야 됩니다. 근데 이를 깨뜨리는 반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효과입니다. 셋째 줄. 이미 진행된 시효 기간이
효력이 없어지고 뭐요? 그때부터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사유를 중단. 중단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6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다음 같고 사유로 인해서 중단된다. 청구.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통틀어 청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압류 등이 있으면 중단돼요. 마지막에 승인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 청구와 뭐요? 압류 등은 여기서 누가 권리자예요? 갑이 권리자죠.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게 중단 사유고, 마지막에 승인은 반대입니다. 이 자가 의무자죠. 그래서 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잃게 될 권리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빌린 게 있다 그죠. 자신의 의무의 존재를 시인하는 의무자 측의 행위가 중단 사유가 되는 것을 승인이라 한다. 그래서 중단 사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중단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상 청구입니다. 청구라면 뭐요?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통틀어 청구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재판상 청구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시험관에서 조문 정도만 기억만 하면 됩니다. 답은 여기서 갑니다. 내가 갑이라면은 을이 빌린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을을 상대로 나의 권리를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내가 쉽게 선택하고 가장 확실한 권리 행사 방법이 뭐죠? 의무자를 상대로 재판을 거는 거죠. 그래서 재판상 청구가 가장 중요한 중단 사유입니다. 그래서 170조는 조문도 기억을 하고 그 의미 내용까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항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치하의 경우는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뭐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즉 09년 3월 20일경에 뭐요? 소를 제기해요. 그러면 그때 중단이 돼요. 원칙 소를 제기하면 그때 중단이 됩니다. 그죠? 소 제기 시에 중단이 돼요. 그러나 이 같은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뭐요? 각하, 기각, 치하의 경우는 중단 효력이 없다 그러죠. 즉 우리가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이 뭐죠?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근데 그 소장은 내 멋대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하는 형식을 갖춰야 되죠. 근데 그 형식을 못 갖춥니다. 바로 그 소장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 이를 각하라고 합니다. 각하. 그 다음에 치하라면 뭐요? 내가 재판을 청구하다도 판결이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판결이 나기 전에 뭐요? 나는 판결을 안 받겠다. 원고소소로 자신의 소제기를 거두어 들인 것을 치하라 합니다. 치하. 그 다음에 기각요. 소가 제기됐죠. 재판해보니까 뭐요? 원고의 재판상 청구가 이유가 없다. 패소 판결을 기각이랍니다. 따라서 소의 제기가 있다도 각하, 기각, 치하의 경우는 중단의 효력이 없답니다. 없다. 그러나 양 전항의 경우에 6개월 내에 미줄게요.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한 때에는 마지막 조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서 중단된 것으로 본다. 간주제도죠. 따라서 이때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럼 원칙 뭐예요? 소장을 제출했을 때 중단이죠. 그런데 각하기각 치하가 됐습니다. 그럼 중단 효력이 없죠. 그때는 몇 개월 내요? 6개월 내에. 그래서 3월 20일부터 6개월이니까 예를 들면 한 5개월 후에 8월 10일 날 다시 뭐요? 재판상 청구 등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항 보세요. 그래서 소재가 있더라도 각하, 기각, 치하가 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 경우 뭐예요?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그때부터 중단입니까? 각하, 기각, 치하로 중단 효력이 없었던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점에 이미 중단된 걸로 간주됩니까? 어느 거요? 후자라는 겁니다. 후자. 예. 따라서 소의 제기가 있으면 원칙 소를 제기한 때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소 제기가 있더라도 뭐요? 각하, 기각, 치하가 되면 그러한 중단 효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외. 이 경우에 6개월 내 뭐요? 다시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참가, 압류 등이 있으면 뭐요? 그때부터가 아니라 뭐요? 최초의 소 제기 시점에 중단이 된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자, 나머지
파산 절차 참가, 직업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최고 등이 있으면 중단이 됩니다. 그럼 본 이론 시간에서 우리가 조문을 기억하는 식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중단에서는 재판상 청구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조문 정도로서 지문화되고 답은 재판상 청구에서 답을 주로 구합니다. 그 다음에 상가로 2번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으면 중단이 됩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의무자책에서 내가 빌린 게 있다 그죠? 의무의 존재를 시인하는 성인이 있으면 중단이 됩니다. 중단 사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옆 페이지 8번 소멸시효의 정지가 있습니다. 정지는 중단과의 구별 정도로 개념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소멸시효의 정지입니다. 앞에서 중단은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은 뭐요? 없어집니다. 그 효력이 없어지고 중단회가 있는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것을 중단이라 합니다. 근데 정지는 어떤 제도냐?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갑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 같은 채권이 있더라도 이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이런 경우에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바로 법이 뭐야? 악독하게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갑의 을에 대한 권리를 소멸케 하면 갑에게 너무 가혹하죠. 그죠? 이와 같이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뭐요? 지켜내는 것이 여러모로 힘들거나 불가능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진행되던 시효기간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멈추게 합니다. 정지를 시켰다고 하면요. 그 사유가 없으면 나머지 기간만 채우면 되는 제도를 정지제도라 합니다. 앞에 중단제도는 뭐예요? 중단회가 있으면 어떻게 됐죠? 이미 진행되었던 시효기간은 뭐예요? 다 없어지는데 그렇죠? 없어지고 중단회가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또 채권이면 10년 동안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지제도는 뭐예요? 법이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쭉 진행되다가 더 이상 뭐예요? 진행시키지 않고 일시적으로 멈추겠다가 그 사유가 없으면 나머지 기간만 채우면 되는 제도를 정지. 따라서 중단과 달리 뭐예요? 기왕에 진행되던 시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시효 진행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제도를 정지제도. 자, 볼게요. 소멸시효 정지란 시효기간이 거의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뭐요? 멈추게 해다가 그 사정이 없어질 때 남은 기간만 진행시키는 제도를 정지라 합니다. 그 정지 사유는 크게 네 가지. 제한능력자라는 정지, 혼인관계 종료한 정지,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천재사별한 정지가 있습니다. 정지 기간은 원칙 6개월입니다. 자, 볼게요. 1번에 1번요. 그래서 이자가 을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자가 제한능력자입니다. 스스로 중단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때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 취임한 때로부터 뭐요? 6개월간은 멈추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쌍가로 2번요. 부부간에도 서로 권리 의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혼인관계 중에는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죠. 그래서 부부 일방의 타방에 대한 이와 같은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간은 기다려줍니다. 그 다음에 쌍가로 3번요. 상속재산에 속한 이와 같은 권리 등도 뭐요? 상속인의 확정 등이 있는 때로부터 뭐요? 6개월간은 기다려줍니다. 다 정지기간이 몇 개월이요? 6개월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천재사별. 즉 을이 1,000만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으로서 뭐요? 해일이 일어나서 을이 지금 태평양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갑이 뭐요? 죽더라도 내 돈부터 갖고 죽어라. 말도 안 되죠. 그죠?
이 같은 천재사변이 있는 경우는 몇 개월간요? 1개월간은 멈추게 합니다. 딱 한 번. 마지막에 천재사변은 정지기간 6개월로 속이는 그런 지문이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되었고, 이제는 민법 총칙이 그 시험은 민법 총칙만이 40문제가 출제될 때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이제는 민법 총칙은 60% 24문항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지문은 안 됩니다. 다만 요 사이는 뭐요? 정지를 굳이 묻고 싶으면 중단과 정지의 개념 차이점을 지문하는 그런 정도로 묻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민법 총칙에 필요한 어떤 주요 논점들을 개념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법 시험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으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우리 시험에 당락의 관건은 뭐예요?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는 민법 총칙에 달렸습니다. 민법 총칙은 아무리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민법 총칙에서 내가 목표치로 삼으면 뭐예요? 대부분의 합격 점수를 민법 총칙에서 채워야 됩니다. 이는 가능합니다. 민법 총칙은 그 범위가 좁습니다. 따라서 철저히 대비를 하게 되면 민법 총칙은 충분히 예상된 점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권법, 채권법은 범위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그 문항수는 각각 20% 8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워낙 범위가 강대하다 보니까 뭐요? 어디에서 출제될 수 있는지 우리가 100% 짐작을 예상을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20%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법 총칙과 똑같은 노력을 기한다면 주어진 1년이란 짧은 시간 내에 우리 민법은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법 총칙의 해독수가 많이 줄겠죠, 그죠? 그러면 해독수가 줄으니까 본 시험에서는 민법 총칙에 부여된 점수를 확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론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물권법과 채권법 뭐요? 일단은 민법 총칙보다는 많이 힘을 뺍니다. 그 물권법과 채권법 최소한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될 그런 논점 위주로 어떤 소극적인 방어적 전략하에서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최대치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뭐요? 최소한의 어떤 방어적 차원에서 우리가 확보를 한다면은 우리 민법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목표치로 정한 70점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상당히 전략적인 어떤 공부 방법론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수시로 그때마다 제가 언급을 드릴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물권법과 채권법도 똑같은 논리로 개념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